늦가을에 해가 지고 춘천 외곽의 좁은 시골길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낙엽은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사라졌다. 그 길 위를 한 소녀가 걷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친 채 어깨에 무거운 책가방을 맨 아이. 이름은 은하린, 9살이었다. 하린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도 고장난 전자시계를 고치고 동네 할아버지의 자전거 바퀴를 바르게 맞출 줄 아는 아이. 그것은 돌아가신 외삼촌 임준호가 남겨준 공구 세트 덕분이었다. 그 공구들은 오래되고 무겁지만 하린은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아꼈고 매일 가방에 넣어 다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린은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지만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길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고 보닛이 열려 있었다. 차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초조하게 통화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보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엔드코트,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끊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엔드코트. 남자의 이름은 정태우. 정재기에서 유명한 정 회장의 양아들이자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그런 화려한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 불안정했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듯 보였다. 하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엔드코트, 저기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엔드코트. 태우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엔드아포즈, 이 어린애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엔드아포즈? 라는 의문이 떠올랐지만 태도는 무례하지 않았다. 엔코트, 괜찮아. 건인차를 부른 상태야. 고마워, 엔드코트. 하지만 하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차보닛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엔드코트,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엔드코트. 엔코트. 뭐라고? 엔드코트. 태우는 놀란 얼굴로 하린을 쳐다봤다. 하린은 책가방을 열어 작은 드라이버와 렌치를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엔진의 호스를 점검했다. 엔드코트, 여기요. 이 호스가 느슨해졌어요. 물통 있으세요? 엔드코트. 태우는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트렁크에서 생수를 꺼내왔다. 하린은 그것을 받아 냉각수를 보충했고 임시로 고정 장치를 조렸다. 몇 분 후 엔진이 다시 돌아갔다. 차는 부드럽게 진동하며 살아났다. 태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엔드코트, 이건 믿을 수가 없네. 엔드코트.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엔드코트, 이름이 뭐니? 엔드코트. 엔드코트, 은하린이요. 엔드코트. 하린은 손을 내밀었고 태우는 그 작은 손을 잡아 악수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하린의 손에 멈췄다. 그 손가락에는 작은 루비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실로 감겨 사이즈를 맞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태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반지는 그가 오래전 햇사론에서 만났던 한 여자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 그리고 그 반지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 반지, 어디서 났니?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린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남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지키라고. 엔코트. 엄마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박미정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어. 엔드코트. 순간 태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박미정.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그리고 릴리. 루비 반지. 태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다. 엔드코트.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엔드코트. 그 말에 하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차가 시골길을 따라 조용히 달릴 때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왜 반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볼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까? 태우는 거울로 하린을 몰래 바라보았다. 작은 손가락에 그 반지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차는 드디어 하린이 사는 오래된 빌라 앞에 도착했다. 하린이 내리려는 순간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엔드코트, 잠깐만. 그 반지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엔드코트. 하린은 망설이다가 반지를 빼어 건넸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작고 섬세한 조각, 가운데에 새겨진 이름, 올리비아. 그 순간 태우는 과거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정태호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운전을 직접 하며 말이 없었다. 롤스로이스의 내부는 고려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다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릴리. 그리고 은하린.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잊은 줄 알았던 과거를 깨우는 열쇠 같았다. 아득히 어린 시절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그곳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 이름은 햇사론. 거기엔 늘 조용히 책을 읽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미소가 예뻤고 손에는 언제나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이름은 릴리. 그리고 그는 언젠가 작별 인사도 없이 그곳을 떠났었다. 그런데 그녀의 반지가 지금 은하린이라는 아이의 손가락에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자신의 집무실 서재로 들어갔다. 집무실 안에는 낭아버지 이경호 회장의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엔 가족 서류, 회사 관련 기밀 문서, 그리고 평소엔 꺼내지 않는 개인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금고를 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위에는 SAVUK 프로젝트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보육원 출신 아동들의 이름이었고 출생일, 입소일, 신체 조건, 지능지수, 심리평가 기록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몇몇 이름에는 빨간색으로 적합, 이송 완료, 처리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설하린, 설하린, 2013년 입소, 2015년 이송. 상태, 미확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주석 하나. 모, 채연아, 보호 불명. 보호인 박미정. 그 순간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박미정, 은하린의 엄마라고 했던 그 이름. 그리고 채연아, 그가 어릴 적 언뜻 들었던 이름. 혹시 태우는 벌떡 일어나 책장 안쪽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꺼냈다. 몇 년 전 우연히 받아둔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와 최근 병원 검진 결과를 컴퓨터에 불러와 대조했다. 그리고 전날 할인이 썼던 종이컵에서 몰래 가져온 DNA 샘플을 분석기에 올려놓았다. 시간이 지난 후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일치율 99.8% 형제관계 가능성 매우 높음. 태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자신의 친동생 릴리, 아니 은하린이 그 바로 앞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몰라보고 떠났고 잊고 살았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이 사실이었다. 하린은 이경호 회장의 프로젝트 대상이었다. 그리고 박미정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던 것일까? 태호는 그날 밤 다시 춘천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마음속에 확신과 책임이 가득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다. 그리고 더는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할인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빌라였다. 문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은하린이 말했던 외삼촌 임준호였다. 정태우 씨, 맞지요? 준호는 태우를 경계하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의심, 분노, 그리고 슬픔. 제가 할인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거실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는 묵묵히 그를 기다렸다. 은하린, 아니 설아린은 제 여동생입니다. 친동생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다. 박미정 씨는 제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최연아라는 분이고 그걸 어떻게? 준호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태우는 금고에서 나온 서류와 DNA 검사 결과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준호는 그것을 천천히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내가 그녀를 숨긴 게 맞아. 미정이는 연하의 친구였고 목숨 걸고 할인이를 지켰어. 누군가 그 아이를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날 밤 미정이는 병원에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마지막까지 내게 부탁했어. 할인이를 꼭 지켜줘. 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이야. 할인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오빠가 맞아요. 진짜 오빠. 태우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할인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어린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낯선 감정들. 그러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게 그랬어요. 언젠간 누군가 너를 찾아올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된 거네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거운 진실이 드러난 밤이었다. 그리고 태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이경호 회장, 내 아버지, 그 사람과 싸울 거야. 할인이 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미정씨, 연화씨, 모두를 위해서.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임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함께하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고 상처는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싸움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싸움.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싸움. 태우는 그날 이후 은하린을 안전하게 집에 두고 혼자 서울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친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그는 금고 앞에 다시 서서 심호흡을 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SAUK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다. 페이지마다 적힌 이름과 숫자, 그리고 적합과 이송 완료라는 표시들은 그에게 끊임없는 충격을 주었다. 몇몇 아이들은 이미 기록에서 사라졌고 몇몇은 현재 생존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파일 속에서 은하린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면서 태우는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졌다. 어린 시절 햇살원에서 보았던 작은 여자아이, 릴리, 그녀가 자신을 향해 웃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은하린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눈앞에 있다. 태우는 파일을 책상 위에 두고 손가락으로 한 줄씩 읽어 내려갔다. 각 아이의 기록에는 심리평가와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몇몇은 실험 대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메모가 있었다. 그는 문서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연령과 지능 지수를 가진 아이들이 선택되어 별도의 장소로 이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보호 목적이 아니라 유전자 실험과 관련된 프로젝트임이 명확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태우는 컴퓨터를 켰다. 그는 과거의 유전자 데이터와 최근 병원 검진 데이터를 불러와 비교 분석했다. 은하린이 입었던 작은 반지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그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이 알 수 없었던 진실을 되새겼다. 내 자신은 그 당시 무지했을까? 왜 그저 순응하며 떠났을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분석 결과가 나왔다. DNA 일치율 99.8%. 은하리는 그의 친동생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결심이 생겼다. 이제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진실과 책임을 이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호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보호하면서 프로젝트의 진상을 파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선 증거 수집이 필요했다. SEUK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과거 직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내부 증언을 확보해야 했다. 동시에 은하린과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했다. 어린 소녀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겁을 먹고 입을 닫았지만 몇몇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우에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실험 대상 아이들, 그리고 이경호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을 털어놓았다. 각 증언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싸움의 이유를 확실하게 해주었다. 며칠 후 태우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집으로 불러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해. 은하린, 넌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너도 목소리를 내야 해.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모든 악행은 반복될 거야. 은하린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소녀이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태호는 그날 밤 문서와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늦은 시간까지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각 아이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실험과 이송의 패턴을 분석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놓쳤던 책임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은하린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어. 은하린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정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는 긴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일부로부터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치밀한 전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향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리는 학교 생활과 병행하며 자료조사와 기록 정리에 참여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집중력과 분석력을 발휘했다. 태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동생의 강인함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과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태호는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결심했다. 이제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전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하린은 더 이상 과거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맞설 존재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어둠 속에서 태호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친동생과 함께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모든 이들을 위해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하린과 임준호
그리고 곧 마주할 진실의 세상과 함께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태우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안전하게 집에 머물도록 한 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은하린과 자신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함께 싸워야 할 길을 준비해야 했다. 며칠 후 은하린의 집 거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태우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심호흡을 했다. 임준호는 팔짱을 끼고 그를 주시했다. 하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지만 눈빛이 단호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태우는 테이블에 앉아 은하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리나, 이제 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내가 직접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야 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해. 알겠지?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결심이 확고했다.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이미 자신 안에서 정의와 용기라는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태우는 느낄 수 있었다. 임준호가 입을 열었다. 태우 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은하린을 보호하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어린 시절 자신이 몰랐던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 결심을 넘어 가족과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태우는 은하린과 함께 햇살원의 옛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린에게 문서 속의 이름과 날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은하린은 집중하며 각 이름의 의미와 사건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신이 과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사건을 밝혀낼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태우는 은하린을 창가로 데리고 나갔다. 바깥에는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리나,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일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될 거라. 은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오빠.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우는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하린은 이미 자신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감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며칠 후 태우와 은하린 그리고 임준호는 정기적으로 모여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우는 각 아이들의 기록과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하며 법적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임준호는 외부 연락망을 통해 당시 햇살원 직원들과 접촉하며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은하린은 자료 정리와 사건 정리,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기억을 기록하며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약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태우는 자신이 어릴 때 놓쳤던 책임감과 부모의 역할을 다시 고민했고, 임준호는 은하린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정의했다. 은하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진실을 마주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우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데리고 햇살원의 애터를 방문했다. 황량한 건물의 잔해 속에서 그는 과거 자신과 릴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과거의 그림자를 드러낼 것이다. 은하린과 함께, 그리고 임준호와 함께 그들은 진실을 향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도 어둠은 존재했다.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는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다가올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하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마주할 존재가 되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지만 태우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집에 남겨두고 직접 박미정이 보관해둔 안전 금고를 찾아 나섰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함께 박미정이 남긴 편지들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할인에게 내가 진실을 마주할 때 읽어라 라고 적혀 있었다. 태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미정의 손글씨로 된 편지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가 애 은하린을 보호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알던 진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편지 속에는 최연아, 즉 은하린의 친모에 대한 이야기야 햇사론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태우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박미정은 어린 은하린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고 과거의 위험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글에서는 강한 의지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태우는 편지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은하린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은하린과 임준호에게 편지 내용을 공유했다. 은하린은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태우는 은하린에게 말했다. 하린아, 내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진실을 세상에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임준호도 동의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것이다. 은하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햇사론의 기록과 박미정이 남긴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서 속에는 프로젝트 SAUK 운영 방식과 실험 대상 아이들의 기록, 그리고 당시 관련 직원들의 증언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태우는 각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며 사건의 흐름과 패턴을 분석했다. 은하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메모하며 자신의 기억과 비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기록을 대조하며 과거의 사건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현재 자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임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태우는 은하린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린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너와 내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우리가 모은 증거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 은하린은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제가 할게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태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와 증거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그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내부 증인들을 확보하며 향후 언론과의 접촉 전략까지 고려했다. 임준호는 은하린의 안전을 위해 외부 감시와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은하린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고 자료 정리와 사건 기록에 적극 참여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나 햇사론의 일터를 방문했다. 황량한 건물 잔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먼지가 날렸다. 태우는 과거 자신과 은하린이 겪었던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발생했던 불공정과 위험, 그리고 은하린이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결심했다. 과거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은하린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세 사람은 건물 잔해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은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린아,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과거의 아이였던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내 목소리로 세상에 맞서야 해. 은하린은 결심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오빠.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는 과거와 마주하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준비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하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된 존재가 되었다. 서울의 법원 건물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호와 은하린, 임준호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 공개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와 직접 마주하며 정의를 향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법정 내부는 이미 취재진과 변호사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경호 회장은 태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엿보였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전략과 자료가 무색해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척을 하고 있었고 변호사들은 서류를 점검하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태호는 은하린과 임준호와 함께 증거 자료를 다시 점검했다. 프로젝트 SUK의 문서, 박미정의 편지, 그리고 내부 증언 메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은하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자료를 확인하며 증언과 기록 사이의 모순점을 찾았다. 그녀는 태호에게 말했다. 오빠, 이 부분을 보면 직원 A가 말한 내용과 서류의 날짜가 맞지 않아요. 이걸 법정에서 강조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될 거예요. 태호는 은하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린아. 바로 그 점이 중요해.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야. 그는 어린 동생이지만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동생의 강인함과 지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법정이 열리자 변호사들은 각자의 서류와 증언을 준비하며 자리를 잡았다. 태호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선임 변호사와 함께 무대 앞에 섰다. 은하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어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법정 안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경우 회장의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박미정이 과거 은하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며 그녀의 신뢰성을 흔들려 했다. 언론에서는 이미 일부 기사가 퍼져나갔고 여론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은하린과 태호는 순간적으로 큰 압박을 느꼈다. 태호는 은하린에게 속삭였다. 하린아,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있어. 은하린은 숨을 고르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 순간 임준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태호 씨, 지금이 우리가 승부를 볼 순간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해.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법정 전체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과거 햇살원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호는 박미정의 편지를 공개하며 어린 은하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했던 희생과 그동안 숨겨진 진실을 설명했다. 동시에 SUK 프로젝트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실험 대상 아이들의 신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상세히 보여주었다. 은하린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며 프로젝트의 부당함을 증명했다. 이경호 회장과 그의 변호사는 즉각 반격했다. 그들은 은하린의 증언이 주관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박미정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또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사건을 흐리려 했다. 법정 안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은하린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오빠, 저는 할 수 있어요. 태호는 은하린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음을 느꼈다. 과거의 침묵과 회피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법정에서는 증거의 제시와 증언이 계속되었다. 박미정의 편지, 프로젝트 문서, 내부 증언 자료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사건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여론도 다시 돌아서며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은하리는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재판은 극적인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태우와 임준호는 은하린을 보호하며 동시에 모든 증거와 증언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지휘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진실은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린 은하린이 자신의 목소리로 과거의 사건을 증언하며 태우와 임준호는 그 뒤에서 든든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날 밤 법정 밖에서 태우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정의와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싸움이다. 그리고 은하린은 더 이상 어린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존재가 되었다. 이제 싸움의 불길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과거와 마주하며 정의를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는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SAUK 프로젝트의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태호는 은하린과 임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자료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해. 그들의 이야기가 필요해. 은하린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네, 오빠. 제가 함께 할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면 저도 갈 수 있어요. 태호는 내부 연락망을 활용해 과거 햇사론의 직원들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몇몇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았지만 몇 명은 용기를 내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호에게 당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실험 과정, 그리고 이경우 회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각 증언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며칠 후 태호는 은하린과 함께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과거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실험과 관리 과정, 그리고 동료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은하린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메모를 했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고 증언을 통해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었다. 그들의 만남 이후 태호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서류와 대조하려 모순점이나 숨겨진 사실을 찾아냈다. 은하린은 메모를 정리하며 자신의 기억과 대조했고 임준호는 안전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세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정에서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은하린은 자신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밝히는 중요한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태호는 언론과의 접촉 전략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증거와 증언을 공개할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계획하며 여론의 흐름을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했다. 은하린은 이 과정에서 미묘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태우의 지도 아래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두 번째 피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인 피해자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재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를 결심했다.
태우와 은하리는 그의 증언을 듣고 세부 사항을 문서화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경험과 프로젝트의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전달했다. 은하리는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각 사건의 연결고리를 파악했다. 그녀의 메모는 재판에서 사용할 핵심 증거로 자리 잡았다. 재판 당일 은하린과 태우, 임준호는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러 법정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에 참여하며 사건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어린 은하린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경우 회장 측은 불안해졌다. 증거와 증언이 명확히 정리되어 법정에 제출되자 그들의 허위 주장과 조작 시도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언론과 여론도 점차 재판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은하린의 용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태우와 은하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날 밤 태우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재판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싸움이다. 은하린은 더 이상 어린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맞서 싸울 존재가 되었고 태우와 임준호는 그 뒤에서 든든히 그녀를 지켜주며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둠 속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듯했다. 태우, 은하린, 임준호는 확보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앞에 두고 최종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재판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햇사론에서 벌어진 SUK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경우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가 스며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허위 문서와 증언으로 법정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태우와 은하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가 그의 계획을 무력화하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법정 안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마지막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태우는 증거를 공개하며 과거 햇사론에서 벌어진 불법 실험과 SUK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박미정이 은하린을 보호하며 겪었던 희생과 고통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동시에 은하린은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력했다. 저는 SUK 프로젝트의 대상이었고 어린 시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이경우 측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들은 은하린의 증언이 주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미정의 신뢰성을 흔들려고 했다. 또한 허위 자료를 내세워 사건을 흐리려 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언론과 여론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하린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태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격려했다. 하린아, 괜찮아. 내가 말하는 진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변호사들은 박미정이 과거 은하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자료를 다시 제출하며 은하린과 태우를 공적으로 공격했다. 언론은 이 사실을 곧바로 보도했고 여론은 나뉘기 시작했다. 은하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어린 소녀이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제 엄마, 박미정 씨는 은하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어떤 부정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우는 증거 문서를 꺼내 재차 확인했다. 박미정의 편지와 SUK 프로젝트 문서, 내부 증언 자료를 한 번 더 제시하며 법정 전체의 진실을 강조했다. 은하린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며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전달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시련과 고통, 그리고 SUK 프로젝트의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은하리는 증언이 끝날 때마다 요점을 정리하며 태우와 임준호에게 전달했다. 태우는 은하린이 보여주는 집중력과 판단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린 소녀가 이렇게 명확하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모습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법정은 점점 진실이 드러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경호 회장은 점점 불안해하며 변호사들과 속닥였지만 더 이상 허위 자료로 사건을 흐리게 만들 수 없었다. 언론과 여론도 은하린과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판단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호는 은하린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하린아, 이제 내가 말하는 진실이 세상을 움직일 거야. 내 목소리가 정의를 세우는 힘이 될 거야. 은하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제가 해낼게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경우 측의 마지막 방어 논리마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증거와 증언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법정에 제출되자 허위 주장과 조작 시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았지만 진실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어린 은하린과 태우, 임준호의 노력으로 과거의 그림자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법정 밖에서는 여론이 재판의 흐름에 주목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은하린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용기와 진실은 사회 전반에 울림을 주었고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였다. 은하린은 이제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중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태호는 은하린과 임준호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싸움이다. 은하린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맞서고 있으며 태호와 임준호는 그녀를 지키며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대변하며 정의를 향한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재판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과 용기는 이미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린 은하린의 목소리와 태우, 임준호의 결의는 앞으로 남은 싸움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는 법정에서의 승리와 동시에 새로운 긴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법정 안에서 힘을 발휘했지만 이제 개인적인 문제와 감정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은하린의 친모, 최연화의 귀환이었다. 최연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은하린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었고 이경우 회장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이제 그녀는 법정 밖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며 은하린과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호는 이 소식을 듣고 긴장했다. 단순한 재회가 아닌 은하린과 최연아 사이에 남은 감정적 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연아가 법정 건물 근처로 다가오자 은하린의 눈이 크게 떴다.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 앞에 나타난 친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연아의 눈에는 긴 세월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은하린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최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응, 하린아. 내가 바로 내 엄마야. 오랜 시간을 떨어져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널 지키기 위해, 너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은하린은 잠시 침묵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친모의 선택과 자신의 상처 사이에서 갈등했다.
태호는 은하린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하린아,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이건 내 결정이야. 임준호는 최연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연아 씨, 지금까지의 행동이 이해는 되지만 하린에게는 그 시간 동안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최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하린아, 이것은 내가 알아야 할 진실과 증거야. 내가 떠나 있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내가 남긴 기록이야. 하린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박미정과 최연아가 남긴 문서, 그리고 그동안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과거의 진실과 직면하며 친모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은하린과 최연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린아,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은하린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최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딸의 결정과 감정을 존중하며 당분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며 새로운 결정을 준비했다. 은하린은 친모의 귀환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태우와 임준호는 그녀를 지켜주며 함께 미래를 기획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사회적 여론은 여전히 뜨거웠다. 이경호 회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의 잔재와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태호와 은하린, 임준호는 그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하린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점이었다. 어린 소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정의를 위해 행동할 존재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최연아는 은하린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고 태우와 임준호는 은하린의 성장을 묵묵히 응원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은하린은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친모와 오빠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은하린과 최연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가족은 서로를 지키며 진실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은하린은 더 이상 과거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마주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힘은 가족과 함께 더욱 강해졌다. 재판이 끝나고 법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태우, 은하린, 임준호, 그리고 최연아는 긴 여정을 마친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과 후유증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바로 햇살원의 털을 활용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과거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태호와 은하린, 임준호는 햇살원의 낡은 건물 털을 방문했다. 건물은 오래되고 황폐했지만 그곳에 서 있는 순간 세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동시에 느꼈다. 태호는 은하린에게 말했다. 하린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야. 이곳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처럼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로 만들어야 해. 은하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제가 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용기를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준호는 건물의 상태를 살피며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새로운 센터가 아이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했다. 태호는 재정을 담당하며 회사를 통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사회적 후원을 모색했다. 최연아는 은하린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아동 교육과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 체계를 구체화했다. 햇살원 센터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낡은 건물의 보수, 필요한 장비와 자원의 확보, 전문가와 교사들의 모집 등 수많은 과제가 있었다. 그러나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 최연화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은하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열정과 결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센터가 완성될 무렵 은하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실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는 길잡이가 되었고 태우와 임준호, 최연화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센터 개관식 날, 은하린은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은하린의 따뜻한 미소와 안내로 점차 안정을 찾았다. 태호는 뒤에서 은하린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하린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제 너의 목소리와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거라. 임준호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전 규정과 관리 체계를 최종 점검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최연아는 교육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센터는 점차 활기를 띠었다. 과거 햇살원에서 고통받았던 아이들과 새로운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간이 되었다. 은하린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고 태우와 임준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든든하게 지원했다. 최연아는 모든 가정을 조율하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사랑을 제공했다. 센터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언론은 햇살원 센터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과거의 사건과 이를 극복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을 알렸다. 은하린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밤이 깊어지고 센터가 조용해진 시간, 태우와 은하린, 임준호, 최연화는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은하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태우는 은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맞아, 하린아.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일부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바꿀 수 있어. 너의 목소리와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바로 그 증거야. 임준호는 은하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 최연화도 은하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하린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나는 이제 너를 지켜보며 함께할 거라.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 햇살원 센터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었고 은하린과 가족, 그리고 앞으로 센터를 통해 만날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은하린은 더 이상 과거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마주하며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할 존재로 성장했다. 태호와 임준호, 최연화는 그녀를 지지하며 함께 새로운 길을 걸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끝났고 햇살원 센터는 그 모든 상처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